와, 교수님, 제가 오늘 교수님 뵙기 위해서 음. 진짜 교수님 강의도 몇 개 듣고 시장도 어떤 거를 여쭤봐야지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걸 아깝지 않게 네.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교수님은 아직 미장이 조정이 안 끝났다고 보시던데 근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진짜 미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뭔가 기술주뿐 아니라 뭐 전통 가치, 뭐 리오프닝, 유가, 구리, 니켈, 철강석까지 지금 다 자산 가격이 빠지고 금리도 하락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바닥을 다졌다고 했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 리세션으로 가는 건 아닌가 살짝 좀 기우일 수 있는데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교수님은 리세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조정에 그치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가 네. 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논의하는 건 전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임할 때 내가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랑 아닌 걸 판단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30년 한 이코노미스트들도 되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그거를 논란하는 건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이제 내년에 있을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적지 않나 생각하는 게 이제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이 한 2달 반쯤 되니까 이제 그때 미국 가서 실리콘밸리에 한 달 반 정도씩 있어요. 저희 애들도 있고 저도 이제 산업 실찰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지난 겨울에 한 달 반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건실하다. 그래서 뭐 주가의 거품은 좀 있었지만 지금 그게 이제 거치는 거지만 시스템 자체의 레버리지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옛날에 국가 부도를 맞을 뻔했고 미국도 금융 위기를 겪었던 거는 네. 레버리지가 클 때 네네네. 그거는 뭐 파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경기 침체는 없는 게 아닌가, 너무 기우 아닌가,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는 얼마 빠졌냐에 우리가 사로잡히는데 그거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주가라는 건 forward looking 앞을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금리가 3% 이상이 유지될 거는 앞으로 확실한데 그러면 적당한 그 적절한 퍼가 얼마인가? 한국 시장은 퍼가 지금 한 9.5배, 10배죠. 근데 미국은 실제 지금 퍼가 20배인데 20배 정도 같은 상황이 물론 작년하고 올해는 계속 20배가 넘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퍼가 15배 정도 수준. 불과 3년 전만 해도 네. 18배나 그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이익만 너무 이익 증가율만 생각하고 퍼는 그냥 유지된다고 가정하는데 그게 좀 너무 나이브한 가정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2주 됐어요. 그런 얘기 제가 네. 좀 고민하다가 이제 뭐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던 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퍼의 수준에 이제 맞춰가지고 적정한 레벨을 찾아갈 것이다.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그렇죠. 있다는 게.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나 전 세계 주가 올랐던 부분은 기업 이익 증가율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특히 미국은. 네. 근데 그것은 저금리로 가면서 저금리가 되면 시장에 기업의 퍼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자산 대비 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네, 있으니까 돈이 몰리고 미래 현금 가치도 또 그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퍼가 올랐는데 지금 1% 하던 금리가 지금 3% 왔잖아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도 높아질 텐데 그러면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퍼가 내려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퍼가 작년 초에 23배였다가 지금 20배로 내려왔는데 네. 이게 15배로 가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18배만 가정을 해도 그러면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4,300에 끝났는데 S&P 기준으로 네. 우리가 미국 시장 얘기할 땐 S&P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지수니까. 그러면 18배 퍼를 곱하고 올해 기업이익 증가율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S&P 기준으로 한 3,800 정도 나옵니다. 10%. 그러니까 11% 정도. 그래서 뭐 우리 주가가 그동안 한 10% 조정받았으니까 네. 추가로 10% 정도 조정받는데 진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있다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을 갖고 왈가불가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8배 퍼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뭐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네. 교수님 그러면 국내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PER도 훨씬 수준이 낮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보면 PER 10배 미만, 네. 항상 만년 저평가. 근데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PER S&P가 500이 18배까지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좀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은 조금 영향이 덜할까요? 우리는 이미 많이 그러니까 빠졌지 많이 않아요? 빠졌기 때문에 네. 과연 덜 안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네, 저는 추가적으로 더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작년 여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것,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작년 1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걸 이렇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네. 아직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경기 사이클에 가장 레버리지가 큰 국가예요. 그래서 미리 주가가 빠진 거고, 왜냐하면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 같은 때는 전 세계 투자하는 사람이 한국 수출입 통계나 산업 생산 지수를 제일 관심 있게 봐요. 한국에 투자를 안 해도. 네네. 그게 전 세계 경기를 선반영하고 그러한 그 리딩 인디케이터 역할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주가가 미국이 올해 1월부터 빠졌는데 한국은 8월부터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미리 빠진 것이고 우리가 그때는 몰랐죠. 왜 빠지나.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빠지나. 네. 근데 지금은 맷집은 좀 생겼어요. 이미 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외국인 순매도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역이 아니어서 외국 투자가 플로우를 잘은 모르지만 이제 후배들한테 네. 종종 전화를 해요. 외국 증권사 뭐 대표나 뭐 트레이딩 헤드하는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면 외국인 매도는 그렇게 많지는 앞으로 않을 것이다. 이미 언더웨이트를 많이 해서 추가로 더 팔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국장에서. 근데 하나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거는 네, 네. 기업이익들이 이제 발표됐는데 네이버 이런 거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훨씬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퍼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인데 분모가 좀 작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퍼가 9.5가 아니라 이제 다 조정을 하고 나면 10.5일 수도 있죠. 근데 뭐 9.5나 10.5나 뭐 저평가된 건 맞는데 우리는 항상 저평가돼 있고 그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게 주가가 뭐 13배, 15배가 되기는 어렵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변해야 되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우리나라 시장이 기업이익 증가에 변화에만 의존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 인덱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논외로 좀 조금 더 잠시 후에 이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미장부터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빵 기업들 위주로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가 가장 비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왔을 때는 시장의 그런 매크로 지표를 다 이기고 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민감도 측면에 있어서 실적 부분이 낮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쪽으로 영향을 받고 사실 뭐 소재주 그때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제 실적에서 조금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원자재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좀 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의 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진. 그 수익성, 이익률. 그래서 지난 분기, 그러니까 4분기 이미 뭐 3개월 전에 발표가 했던데도 저도 그때는 마진이 좀 꺾일 줄 알았는데 미국 기업이 워낙 강하니까 특히 상장된 회사는 그 가격 전가력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싱 파워가 있으니까 지난 분기는 꺾이지 않았는데 이번 분기는 아마 조금은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력이 있는 P&G 같은 데는 지난주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매출액이 10% 증가했는데 10% 증가한 거에 5%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코카콜라가 어제 실적에 나왔나 봐요. 지금 뭐 제목만 좀 봤는데 잘 나왔어요. 그것도 프라이싱 파워. 그래서 이런 데들은 대부분 미국 주가가 빠지는데 신고가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도 그렇고 뭐 커스트코 뭐 이런 존슨앤존슨. 그래서 미국은 진짜 다양한 기업이 많아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고 가면 조금 손해 보는
빠지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진, 가격, 정가력.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코멘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망.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좋았던 것은 최근에 가격을 계속 올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집에서 테슬라 차 탄 지 4, 5년 됐는데 요즘 지금 팔아도 그 산 가격보다 높은 거 아니야 제가 농담으로 선구자세요.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가격 정가력이 있는 것을 보여줬고 일론 마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가격이 올린 것은 지금 주문한 분들이 내년 초에 차를 배달받을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원자재 값이 더 올라가 있을 거서 우리는 그거를 미리 팩터인 반영을 해서 우린 가격을 올려요. 말이 되죠, 되게. 네. 그래서 뭐 거의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넷플릭스는 가장 그 이제 미국 기업들은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실적과 관련돼서 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약속을 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오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영어로는 under promise 약속을 적게 하고 over deliver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네. 여기는 거꾸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분기를 그렇게 크게 미스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리드 해스팅 CEO가 대단한 분인데 그분 뭐 원칙 없는 회사다 뭐 우리 이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되게 그래서 되게 베스트셀러인데 약간 안일함이 있었는지 왜 그런 그분이 1960년생이니까 진짜 노련한 분인데 두 번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자만도 하고 교만도 해 보이고 지난 분기에 미스할 때는 아이 뭐 우리 2억 2천만 구독자 중에 몇십만 명 미스한 게 뭐가 문제야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외부적인 요인에 탓을 돌리는 듯한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걱정이 좀 됩니다, 되게. 지금 마진 얘기를 포인트로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가이던스랑 이제 마진 그런 이익을 어떻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사실 유튜브 교수님 유튜브가 있으세요. 거기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1분기 이익 증가율을 이제 그 계산해 놓은 표가 있던데. 에너지 기업이 조금 높게 평가가 되고 밑으로 갈수록 소비재는 좀 방어적으로 본다라는 뷰가 있더라고요. 뭐 월가의 뷰겠죠. 근데 오히려 소비재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음식료 쪽이 요즘에 더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제 유튜브를 뭐 엄청 꼼꼼히 보셨는데 제가 모셔야 되겠네. 근데 에너지 기업은 이제 한국은 정제만 우리가 하는데 최근에 보면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은 석유 시추에서부터 이게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직접 그 혜택을 입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는 약간 일회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빼고 계산을 하면 골먼삭스 분석을 보면 지금 컨센서스는 미국 기업 이익이 여전히 올해 7% 증가하는 걸로 보는데 그 에너지를 빼면 증가율이 전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음식료 같은 데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제가 헐시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콜릿 좋아하는 게 그 기업을 왜냐면 10대 종목에 제가 작년에 추천했는데 주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초콜릿 가격이 5% 올린다고 애들이 원하는데 안 사주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는데 계속 가격을 올려서 엄청난 프라이싱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P&G 같은 데는 이미 금년 1분기에 작년보다 평균 가격을 5% 올렸는데 CEO가 이제 실적 발표를 보통 할 때 30분 정도 경영진이 자기네 의견 얘기하고 애널리스트 불러다가 Q&A 하거든요. 그때 여러 제품들이 앞으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저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항이 더 많아지면 뭐 내년이나 언제부터 가격 인상이 좀 어려워지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그 미국의 최소한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그 필수 소비재 그 우리는 그 얘기한 스테이플스라고 그러죠. 그런 데들은 가격 파워 정가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코카콜라도 이제 마찬가지고. 허쉬 초콜릿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틀 전에 저도 허쉬 초콜릿 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어그로 이틀 전에 제 자식들에게 주려고 허쉬 초콜릿 샀습니다. 허쉬가 하나에 한 몇만 원이 돼도 사주실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그렇다면 이제 대체제로 가겠죠. 뭐 홍삼을 사준다든가. 아, 그렇죠. 이제 말씀 들으다 보니까 네. 허쉬 초콜릿도 과연 진짜 가격을 계속 올리면은 방어력이 생길 수 있을까? 대체제가 근데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리 생각이 어릴 때 듭니다. 초콜릿 가나 이런 거 500원 했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얼마 하는 줄 아세요? 2,000원 아닌가요? 2,000원이나 해요? 아닌가? 아, 저 몰라. 이게 네모난 거 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또 서민이 아니구나. 또 부르주아층이라서 가나 초콜릿이 얼마인지 모르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가나 초콜릿 얼마인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송동현 대표님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초콜릿 비즈니스가 되게 좋은 게 헐시가 네. 초콜릿 만드는 게 별거 아니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항상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사모펀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일 좋은 그 초콜릿 고디바 그분은 또 고디바. 고다이버라고 그러죠. 예, 예. 고다이버. 네. 근데 이제 거기 같은 데는 뭐 조그만 거 한 너무 몇십 비싸요. 개가 한 3만 원, 5만 원씩 아, 하죠. 그래서 맞아요. 초콜릿은 실제 물론 국내에는 롯데도 있고 뭐 혜태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유럽계 패밀리 기업들 몇 개가 거의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전 세계에서 큰데 마스라는 데인데 거기 비상장이에요. 아. 100조 원이 넘죠. 그러니까 계산을 비상장이지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허쉬라는 기업도 교수님 픽하셨던 10개 기업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P&G, 네. 헐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제가 송 대표님 아침 네. 방송하는 거 슬쩍 보고 왔는데 네. 바쁩니다. 모니터 여러분. 네. 아니 근데 보고 왔는데 네. 제약바이오를 항상 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예측을 하셔서인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의 취향이신지 모르겠지만 월가에서 요즘에 아.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섹터로 바이오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맵에서도 보면은 바이오적으로 빨간불이 미국 시장으로는 초록불이죠. 네. 네, 초록불이 이게 조금씩 보여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가장 방어적인 업종이 네. 제약,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전력. 미국은 이제 전력 회사들이 개인 회사,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들이 많은. 한국은 이제 그 네. 한전이 독과점 비슷하게 하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자, 네 개가 네. 가장 그 방어적이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에요.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지출은 GDP보다 많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고령화되고 더 그 중진국 이상은 헬스케어 지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좋은데 최근에는 존슨앤존슨 같은 데는 꽤 실적이 괜찮아서 실적 지난주에 발표하고 주가가 계속 거기도 거의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또 일부는 최근에 보면 원재료 값이 너무 오른 걸 충분히 정가하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약간 네거티브 부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우리가 모르는 그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는 것보다 저도 저 아는 분이 하는 그 지인이 하는 그 상장 바이오 회사 이제 사회이사를 하는데 사회이사 뭐 오래 했는데 아직도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이오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바이오 회사보다는 특히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들어본 뭐 존슨앤존슨이나 이제 이런 데들, 뭐 머크나 이런 데 큰 데를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성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또 배당 같은 데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받고 그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좀 좋죠. 그럼 바이오는 어떤 뭐 미국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드림으로서의 봐야 되는 그런 방어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삼성당을 좋게 보셨어요? 교수님 모시고 계신데 뭐 제 뷰까지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겸손하시네요. 네, 뭐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보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잠시 그냥 후에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네 그런 부분으로 네. 그냥 흐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저도 뭐 아주 자세히는 분석을 못 해봤고, 근데 분석을 뭐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너무 너무 변명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그럼요. 우리 대표님 얼마나 네. 종목 잘 고르시는데 또. 네. 지금 무슨 질문할지 찾고 계시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럼 이제 국장으로 조금 넘어가서 물론 요즘에 시장이 제 생각으로는 미장이랑 국장이랑 그렇게 커플링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 식음료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맞아요, 미국도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에너지 기업들 유가가 내려가면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어떤 모멘텀 플레이라든지 이 정책적인 이슈에 많이 음. 민감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마침 어제 또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에 대해서 핵심 산업을 또 발표를 한 거를 봤어요. 근데 기존의 빅3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가 있었고요. 에너지. 디스플레이, 예. 첨단 방산, 콘텐츠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혹시 국장에서 교수님께서 좀 관심 갖는 산업이 있으시다면 뭐 증시에도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정책이랑 맞서지 말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저는 그 기사는 자세히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업종만 보면 네. 중국도 실제 자기네가 국가 과제로 핵심 산업을 한 5년, 7년 전에 정해서 네. 그걸 밀어붙여요. 근데 콘텐츠만 없고 나머지는 저희랑 거의 비슷하네요. 콘텐츠는 이미 그때 최근에 이제 공동부유를 시진핑이 추구하기 전부터도 약간 하드웨어 중심으로 제조 중심으로 중국이 네.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유럽하고 격차가 벌어진데 따라가겠다는데 거의 산업이 중국하고 많이 겹치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업종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가 뭐 뒤에서 밀어준다면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뭐 네. 우리가 아는 거 다 는 것 같네요.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플러스해서 아까 마진 높은 기업을 같이 좀 섞어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나올 것 같네요. 그림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그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이제 그 중국도 사실 이제 중국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네. 저는 이제 중국 경영학을 나와서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도 많고 과연 따라잡힐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이제 분분한데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이 R&D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건 알겠고 근데 막상 수율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교수님의 뷰가 좀 궁금한데 과연 그 제 주변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결국 따라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한국은 저는 잘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메모리냐 뭐 비메모리냐 뭐 이런 데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예. 뭐 삼성전자 사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 네네. 사장이 한 15명쯤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네. 뭐 매출액이 300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네. 뭐 15로 나누면 한 명의 사장이 2, 30조 원씩 매출하니까 그것만 해도 네네네. 대단하죠. 네, 근데 대단합니다. 되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가고 싶네요. 근데 그 네. 중국하고 한국의 격차,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한국과 TSMC의 격차는 최근에 보면 삼성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따라간다고 그러지만 네.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잖아요. 음. 그게 이제 많은 그 외국 업체들이 수주를 발주할 때 삼성 잠재적인 경쟁사인 그러니까 네. 애플 입장에서 가령 그 뭐 스마트폰에서 삼성하고 경쟁하니까 삼성 주는 것보다 TSMC 주는 것이 편하죠. 그리고 TSMC가 워낙 잘하니까.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하고 대만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이 한국하고 중국하고도 격차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뭐 걱정은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 뭐 3년, 5년, 뭐 길게 보면 10년 이내에는 그 격차가 상당히 많이 유지될 걸로 해서 그거는 다행이네요. 삼성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오히려 그 DRAM 같은 데가 한동안은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60%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수익성이 높으면 항상 그 혁신을 추구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이것을 깨는 뭔가 다른 원천 기술을 항상 개발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도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누가 네. 그런 걸 갖고 와서 발표를 해서 지금 DRAM을 다른 공법으로 제조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뭐 당장 있을 건 아니고 이제 미래 이제 리스크죠, 되게. 그러니까 신기술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 항상 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 항상 있지만 대량 생산하는 건 항상 쉽진 않으니까 당장의 리스크는 아니라고 그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그러면 그 방금 이제
대만하고 왜 격차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삼성이 사실 미메모리를 TSMC와 그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격차가 진짜 쉽게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TSMC가 뛰어나는 상황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 그 우리는 네. 일본도 우습게 보지만 대만을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국제 네, 투자가는 한국보다 대만 훨씬 좋아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네. 훨씬 주주 프렌들리하고 그렇죠. 그러한 거 철학이나 경영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되어 와 있고 가장 대표적인 데가 TSMC죠. 그게 이제 모리스 차양 회장이 회사를 30몇 년 전에 네. 만들 때부터 주주 친화, 그다음에 고객 중심.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파는 거에 익숙해 있죠. 근데 대만은 항상 같이 일하는 거, 남한테 리슨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제가 리전에서 미국 회사에서 일해 보면 대만 사람들이 가장 얘기 잘 들어요. 본토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떠드는데 중국 애들도 그렇고, 대만 사람들은 경청을 잘하고 같이 일하는. 그래서 대만 사람들하고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은 항상 삼성이 파운드리의 비즈니스를 주면 그 비밀 정보가 옆으로 다른 관계사 삼성 내에서 쉐어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참 쉽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교수님이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진짜. 한복을 하시네요. 정말 저는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참 처음 들어봤어요. 뭐 대만에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정말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정말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네. 느껴지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돈돈에서 삼성전자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의 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는 저도 그때 처음 접해가지고 그러네 이게 너무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디램 말고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굳이 그러니까 2등이 그렇게 부족한 성적표가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1등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2등이라면 굉장히 막 아직 막 1등을 쫓아가야 되고 이런데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고 1등과 2등의 갭 차이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등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하시던데 과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TSMC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데 우리는 뭐 파운드리가 한 10몇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등하는 회사랑 2등하는 회사랑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주주 환원 정책, 뭐 수급도 있겠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약진이 필요할까요? 뭐 크게 보면 세 가겠죠. 뭐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거, 네. 그다음에 그건 세계 경기랑도 관련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약세 보이는 건 아마 금년 2분기 하반기부터 이제 내구재 소비 같은 게 이제 많이 꺾일 테니까 그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구재 소비가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고가 가전, 뭐 네. PC 이런 게 이제 그런 게 좀 꺾이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를 과연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제가 그 유튜브 할 때 하나를 그걸로 찍었는데 대만 주식 그 TSMC 주식이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 기업으로 투자를 하고 가령 반도체 ETF들이 다 TSMC를 살 수 있는데 삼성은 우리 한국에만 투자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 주식을 사기 어려운 것처럼 전 세계 투자가는 삼성전자 주식을 못 삽니다. 이제 주주 환원을 1997년에 그 모리스 차양 회장이 TSMC 주식 일부를 미국에 상장시켰는데 거래가 하루에 1조 5천억 돼요. 그것만 미국의 주식만. 그러니까 진짜 프렌들리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TSMC의 대만 주식을 못 사지만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뭐 그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도 그 왜 제품만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냐, 자본 시장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자. 우리 뭐 그 뛰어난 기업들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전에도 했고 그건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부분은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뭐 주주가 소수 주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면 그걸 진짜 고민하는 게 최고 경영진하고 이사회인데 자기 하는 일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이 수급만 좋아져도 삼성전자가 충분히 지금 수준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는 실적 잘 나왔을 때 주가 많이 갔잖아요. 근데 네. 현기차도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 나온 걸 보면은 실적 좋더라고요. 와 기아가 말씀하신 마진율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현대보다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오늘 장에서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수급이겠죠. 네, 그렇죠. 자동차 업종이 네네. 그쪽에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뭐전 세계적으로 톱10 메이커들의 평균 마진이 네.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10% 넘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난 1분기에 19%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20% 넘는 데는 유일하게 전 세계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요? 페라리. 페라리. 평균 차가 한 5억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테슬라는 52,000달러인가 그렇거든요. 네. 평균 6,500만 원에 파는데 19% 영업이익률을 냈다는 건 대단해요. 그 BMW가 이익률이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만큼 수익성이 뛰어난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가격 전가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높게 평가 받아야 되죠. 자동차는 참. 이제 마진 플러스 수급적인 요인까지 그냥 딱 무겁네요. 주가만 본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네. 정말 이 구조적인 문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기술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얘기하자 농민적인 근면성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근데 현대차는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굳이 꼭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은 네. 보통주보단 이우선주. 왜냐하면 똑같은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빼놓고 거의 대부분 우선주는 보통주의 반값에 거래돼요. 똑같은 권리가 있거든요. 그 내가 그 의결권 네, 그것만 없지. 그러면 퍼가 반값에 사는 거 배당 수익률이 2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가급적이면,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우선주가 높은 게 그러니까 현대차는 특히 이 우선주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배당 수익률만 해도 한 5, 6% 될 거예요. 그 퍼가 보통 주가 한 7, 8배인데 이거는 3, 4배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습니다. 되게. 우리 시청자분들 네. 오늘 되게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현대차를 사지 말고 현대차 우선주를 사라. 차라리. 현대차를 살려면 네, 살려면 만약에 살려면 하시려면, 네.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이 부분까지는 자세히 몰랐는데 현대차 또 미녀 작가님께서 현대차 2 우선주 B라고 소개를 해놨네요. 아, 네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의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장 쪽으로 확 무게를 실었을 때는 그나마 또 갔었는데 지금 약간 진짜 성숙기에 들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거에 있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현대차 네. 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충분히 뭐 배당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그렇죠. 근데 어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사실 미래의 어떤 사업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금을 계속 이제 사업의 어떤 비용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네.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리스크 관리에는 참 효과적인 것 같은데 어. 나아가는 진보적인 성향이 조금 부족한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유튜브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초대했던 분이 그 교수직을 박차고 예. 지금 은퇴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 이제 파이어족이 되신 예. 분. 그래서 네. 50억을 네. 투자로 벌어서 이제 네. 그분의 투자 철학은 2020 매출액 20% 매출액 증가율 20% 이익 증가율 20% 되는 회사를 찾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테슬라는 거기에 안 맞는데 왜 테슬라 본인 종목이 없냐고 했더니 너무 성장이 높아서 꺾이는 걸 자기는 싫어한다. 그래서 네. 20%의 매출 이익 증가율을 하는 데는 가령 알파벳, 아마존, 네. 아도비, 그 다음에 어디를 하냐 4군데 기업을 엔비디아인가 4개 기업을 네. 갖고 계신데 한국은 대형주 중에 그런 회사가 없죠 거의. 어.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인건비도 지금 부담하기 어렵고 영업이익률이 실제 미국의 빅테크들은 30%에서 50%거든요. 근데 뭐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 그 수준에 안 가고 여기서 뭐 마진이 더 늘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결국 이제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주주를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 아니에요. 주주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성장을 창출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데 주주 환원은 이제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뭐 분기 배당하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는데 좀 신기한 거는 똑같이 1,500억을 한다고. 그래서 소통을 너무 은행끼리 잘했는지 은행마다 처한 상황이 틀린데. 근데 결국 성장이라는 거는 기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설비 투자, 새로운 분야 하는 R&D, 그 다음에 뭐 M&A. 요즘 SK가 M&A 많이 하죠. 근데 그거 갖고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전략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어떻게 주주한테 내가 환원을 할 건지 그런 거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 되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고 중국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고 정말 한국 투자에만 머물렀으면 좋은 주식을 많이 발굴을 못했고 투자를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학기 초에는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느냐, 국내를 하냐, 해외를 하느냐, 비트코인을 하느냐. 그래서 최근에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상화폐가 늘었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투자 인구가 늘지는 않았는데 1년 사이에 그 대신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사업개미. 젊은 학생들은 훨씬 뭐 영어로 자료를 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느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증시 그 기업들 자본시장 참여자들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죠. 정신 차리고 되게 해야지 아니면 돈들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갈 테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이 봐가지고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와 교수님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